세상을 바꾸는 힘.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매주 수요일에는 수요 스페셜 새남자의 정치수다 마련하고 있는데요. 한 주간 정치 뉴스가 참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그리고 이강윤 한국정치문화연구소장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의견은요. 문자 샵 0945로 보내주시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두 분 스튜디오에 벌써 자리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먼저 이 이야기를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데요. 북한이 국제해사기구 또 국제전기통신연합 더불어서 이제 유엔의 국제민간항공기구에도 위성 발사 계획을 통보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게 사실상 미사일 발사로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난번 이 북한 4차 핵실험 이후 아직 국제공조가 뭐 그렇게 눈에 띄게 작동하지 않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어떤 좀 대응책이 필요할까요? 소 국장님 어떻게 보세요? 이 참 정부로서 이른바 묘수가 없다라는 네. 부분이 정말 참 고민스러운 부분이죠. 네. 지금 봐서는 그동안에 이제 이른바 한미일 삼각 그 협력 체제를 통해서 중국을 강하게 압박함으로써 중국을 지렛대로 해서 북한을 압박해 들어가는 이러한 전략을 썼었는데 일단 뭐 중국이 그런 부분에 그렇게 흔쾌하게 응하지를 않았고 네. 더군다나 어제 이제 오다웨이 중국 그 육자회담 수석 대표가 북한에 갔는데 네. 그날 북한이 발표를. 발표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이른바 이제 지구 관측 위성을 쏘겠다고. 내용상은 지구 관측 위성이지만 지난달 6일날 4차 핵실험 하고 나서 이번에 이제 관측 위성을 쏜다는 것은 내용상으로 본다면 사실상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용이다. 네. 뭐 이렇게 국제사회에서는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이 뭐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봐야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설도 사실 국민들이 뭐 편안하게 설 명절을 지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봐서는 그럼 발사 시기를 언제 쏠 것이냐 뭐 이래서 이제 몇 가지 관측이 나오는데 가장 유력하게 나오는 것은 16일 날이 이제 김정일 전 위원장 생일이었기 때문에 네. 그때 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지만 과거 전례로 본다면 좀 앞당겨서 설 연휴 기간에 쏠 수도 있다. 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전문가들이 계속 내놓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로서는 사실 굉장히 좀 불안한 뭐 그런 상황이고요. 현 단계에서 정부로서는 강력한 대응을 하겠다라고 천명을 하고 있지만 마땅한 수단이 사실상 없는 네.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의 공조를 더욱 강화하고 어떻게든 뭐 중국을 통해서 발사 자체를 좀 뭐 연기를 한다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과연 그게 실효성이 있겠는가. 그리고 그동안에 쭉 어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역사를 볼 때 북한이 이렇게 천명을 하고 나서는 반드시 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뭐 쏜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참 그동안에 외교에서 점수를 박근혜 대통령이 많이 따왔는데 이번 이 핵실험 정국에서는 굉장히 네. 지금 곤혹스러운 상황에 있죠. 묘수가 없다. 실효성이 우려된다. 이런 대목인데 이 소장님 그 지난해 가을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중국의 열병식에 참석할 때만 해도 바로 이제 시진핑 이 국가주석 옆자리 어찌 보면 이게 북한보다 이제 이 대한민국에 중국이 넘어왔다 이렇게 환호를 올리지 않았습니까? 현재 그러면 지금 이 중국의 움직임을 보면 말이죠. 네. 핵 문제, 미사일 문제 지금 이게 대외 정책 좀 실패하고 있는 건가요? 그 열병식 참석 자체는 이례적이고 양국에 갖는 의미를 평가해 줄 수는 있을 거예요. 네. 그렇지만 박근혜 대통령께서 받았던 의전적 대접을 가지고 네. 마치 한국과 중국이 급속히 가까워진 양 또는 중국이 전통적 맹방인 군사 동맹 관계거든요. 그렇죠. 북한을 젖히고 우리와 더 가깝다라고 했던 것은 우리의 기대가 좀 더 많이 과하게 반영된 그런 네. 해석이 아니었는가 싶고요. 핵실험만 4번째, 그다음에 중장거리 미사일 하면 벌써 서너 번이 훨씬 넘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죠. 항상 이른바 서방 측에서는 항상 별 수가 없었습니다. 네. 겨우 이제 실효를 거뒀다는 게 미국에 의해서 주도됐던 경제 제재. 네. BOA 은행을 통한 뭐 현금 거래 네, 국제 동결. 동결이라거나 이런 거가 좀 압박이었고
북한은 그걸 수없이 겪어오면서 약간의 내성도 생긴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중국하고도 현금 베이스로만 계속 결제나 거래를 해왔기 때문에 게다가 북한을 실질적으로 추동하거나 제어할 수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중국 정도밖에 없는데 네. 미국이 중국에게 그런 압박을 한다고 해서 압력을 한다고 해서 중국이 들을 게 아니고 지금 G2라고 해서 미국과 중국은 향후 패권을 놓고 이미 경쟁이 시작됐기 때문에 미국도 중국을 어쩌지 못했는데 우리가 중국에 촉구를 한들 중국은 그냥 원론적인 외교적인 답변만 해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이번에 우다웨이가 간 것도 실은 4차 핵실험의 후과 여파에 대한 걸 얘기하다가 북한이 보란 듯이 와 있는 상황에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네. 중국도 허를 찔리긴 했겠지만 당분간은 마땅한 카드가 없다. 그저 우리는 외교 라인을 통해서 중국의 촉구는 할 뿐이고 다만 4차 핵실험 여진이나 제재가 아직 전열이 안 갖춰진 상태에서 이게 전격적으로 발표가 됐기 때문에 네. 중국에게 봐라 이제는 뭔가 좀 더 확실한 리액션이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수준으로 말을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지렛대를 활용해서 압력을 행사하기엔 좀 어려운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일찍부터 속보가 나왔고요. 또 이 국제관계도 중요한 대외 정치의 한 영역이어서 먼저 이 소식을 여쭤봤는데 앞으로 계속 이제 지켜보면 또 사드 문제도 있고요. 사드 배치 그렇죠. 문제 연결돼서 복잡해질 것 같습니다. 국내 현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어제 정의화 국회의장,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그리고 이 그룹의 처음으로 지금 더불어민주당 이 비대위원장 김종인 위원장 만찬 회동을 가졌어요. 네. 합의가 별다르게 나온 게 없습니다. 여야의 대화의 협상 끊겨서는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소득 없이 입장 차이만 확인하는 회동 지난해부터 아주 지겨울 정도로 반복되고 있거든요. 예.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국장님? 일단 뭐 현재 흐름 봐서는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약간의 태도 변화를 지금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내일 이제 2시에 정의화 의장이 소집하겠다는 국회 본회의에서 네. 일단 뭐 의원총회를 열고 그 의원들의 의견에 따라서 원내대표가 결정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김종인 위원장의 전체적인 그 워딩의 행간을 분석해 보면 이른바 기업활력제고법, 네. 원샷법이라고 하는 그것은 내일 통과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느냐 뭐 이렇게 지금 보입니다. 새누리당도 그동안에 뭐 더민주가 지난번에 29일 날 본회의 그 합의를 처리하기로 한 걸 깬 거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으면 뭐 안 만나겠다 했지만 사실상 법사위의 법안이 통과됐다는 것이 내용상 뭐 사과한 거 아니냐라고 정의화 의장이 얘기했다시피 내용상 그 부분은 크게 어떤 구속력을 갖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네. 또 법안을 통과해야 되는 시급성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국민의당이 그 더민주와 새누리당에서 균형추 역할을 하다가 지금 이 원샷법을 처리하는 쪽으로 이미 입장을 밝혔거든요. 네. 그리고 본회의도 참가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새누리당으로서는 내일은 어떤 식이든 이제 본회의가 열릴 거고 거기에 더민주의 입장이 어떻게 되든 간에 일단 국민의당이 참가를 하기 때문에 이 법을 처리하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새누리당으로서는 부담도 덜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민주도 참가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내일은 그 원샷법은 통과가 될 것 같고요. 문제는 네. 이제 선거법, 선거구 획정안 예. 그리고 각종 이른바 노동 관련 개혁법 그리고 테러 방지법 등의 이른바 쟁점 법안들 이것에 대해서는 설 연휴가 지나고 나서 또 이제 임시국회가 한번 소집이 돼서 그 2월 중순쯤이겠죠. 중순쯤에는 어떤 시기든 지금 시기상으로 본다면 그 안에는 결말이 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예상이 됩니다. 네. 자, 정의화 의장. 사실 어제는요, 원샷법은 사실상 통과된 거다 다름없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선거구 획정안 관련해서는 늦어도 23일. 이렇게 네. 시한을 못 박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이제 설 지나서 말씀하신 대로 2월 중후반에는 어떻게든 처리가 돼야 여야도 선거를 치르겠죠. 왜냐하면 지금 한 달 이상 선거구가 없잖아요. 대한민국에. 예. 저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내일 본회의는 열린다? 일단 네 본회의는 열릴 건 같고요. 일단 선거구 획정 이걸 먼저 잠깐 네, 말씀드리자면 흔히들 뭐 초헌법 사태다 이런 말을 하던데 저는 그건 올바른 표현은 아닌 것 같고 아하. 무법 상태, 무법 상태. 내지는 불법 상태죠. 네. 헌법에 어긋나니까 헌법재판소가 작년 11월 31일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맞습니다. 바꾸라고 명령했고 그것은 맞습니다. 법률과 똑같은 효력인데 네. 그걸 지금 한 달 넘게 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예비 후보들이 뭐 어깨띠 두르고 왔다 갔다 하지만 그 실은 다 근거가 불법이죠. 없는데 자기 집이 없는데 자기 집이라고 하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처음 있는 거니까 네. 당연히 이건 종료가 돼야 되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불성설이자 할 말이 별로 없습니다. 사실. 입법부가 초래하고 방치하고 있는 무법 상태다. 예. 그리고 참, 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나는 공동대표 같은 거 안 한다. 나한테 전권 주지 않으면 나는 그랬었죠. 안 간다. 그래서 왔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비대위원장까지 겸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양당 새누리 더민주 양당 원내대표가 합의해 놓은 것을 자신이 브레이크 걸어서 무효화시켰지 않습니까? 네. 일단 처음에는 무력 시위했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나의 존재감도 확실하고 그리고 당시에 명분도 있었어요. 제일 급한 게 선거구 획정 문제고 원샷법이 없다고 경제가 바로 죽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미 죽어오도록 방치하는 동안 뭐 했는데 마치 원샷법 하나 때문에 이런 호들갑들이냐 하면서 그 공방을 하고 있죠. 네, 자신의 스타일을 한번 했지만 법사위 상임위 통과했다는 것은 의미가 있죠. 그래서 네. 아마 원샷법은 하되 어제 특별히 저 의장 주재로 김무성, 김종인 세 네. 사람이 만났는데 합의를 볼 수는 없었을 겁니다. 다만 네. 이 점은 확실히 서로 간에 강조를 하고 헤어졌을 텐데 김무성 대표는 그저 빨리 하자 이랬을 것이고요. 김종인 위원장은 선거법 빨리 해라. 그럼 나머지는 해주겠다. 이게 왜 중요하지 왜 중요할 수밖에 없는지는 다시 한번 강조했을 것이고 그건 누구도 토를 달기 힘든 거니까. 네. 그래서 내일까지도 안 해주면 설 연휴가 시작되는데 조금 불편한 소리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네. 원샷법은 그냥 하되 그리고 이게 일본에서 한번 했던 법인데 약간의 효과를 본 것도 있거든요. 원래 산업활력법이었죠. 그렇죠. 네네. 일본에서는 한 4년 전에 시작해가지고 네. 잠깐 효과를 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은 공전시키지는 않되 선거구 획정 문제에 대해서는 메시지를 분명히 한번 주고 설 연휴로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요. 하나 빠져 있는데 그동안 얘기하던 거에서 북한 인권법은 어떻게 돼요? 북한 인권법도 이른바 그 함께라는 단어를 앞에 넣느냐 뒤에 넣느냐 가지고 뭐 새누리당과 더민주가 그동안에 굉장히 그 계속해서 삿바 싸움을 해왔기 때문에 네. 북한 인권법도 지금 봐서는 그러니까 선거법, 북한 인권법 그리고 각종 이제 노동개혁 법안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제 뒤로 밀려가서 결국 저는 그걸 다 용광로에 넣고 그 서로가 마지막에 정말 그 거의 극점에 가서 한 번에 상당한 부분이 처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아하. 일단 네. 이번에는 이제 원샷법은 워낙 대통령도 지금 해야 되니까. 엊그제 뭐 강하게 국무회의에서 또 그랬죠. 말씀하셨고 네. 지난번에 서명까지 하면서 지금 경제를 살리는데 국회가 협조를 안 해주고 있다라고 강하게 질타를 했기 때문에 여야 입장에서는 이 기업활력 제고법은 어떻게든 설 전에 통과를 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지금. 네. 이 버려야 할 우리 오랜 구태인데요. 너무 반복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둔감해지고 한편으로는 당연하게 또는 무감하게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뭐와 뭐를 연계시켜가지고 아하. 서로 버티다가 막판에 몰려서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그냥 한꺼번에 우당탕탕. 많이 봐왔죠. 네, 벼락치기. 뭐 100몇 개 한꺼번에 하고 네. 이제 예산안 문제 가지고는 그게 힘들어지니까 근데 물론 정치에서 협상을 하다 보면 바터 시스템이라고 네, 주고받고. 너는 뭘 주고 나는 받는다. 근데 그게 명분 있는 바터와 명분 없는 바터가 있는데 네. 지금 선거구 획정 문제와 대테러법이니 북한 인권법이니 경제 관련 이른바 5개법 대통령 관시법안 이것들 사이에는 상호 연관성이나 추론성이 굉장히 약합니다. 네. 그러니까 별건으로 처리를 하는데 결국은 못 믿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맞습니다. 신뢰 부족. 그 신뢰는 지금서 갑자기 없던 신뢰가 어떻게 생기겠어요? 이거야말로 정치적 타결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따로따로 여야 의원들을 인터뷰를 해보면요. 예. 말씀하신 게 명확해져요. 그러니까 여당 의원은 선거구 획정을 먼저 합의해 줘 버리면 예. 처리하면 나머지 법안 처리 안 하고 예. 19대 국회 이대로 막 내린다. 예. 이 불안감이 있는 거고 또 야당 의원은요. 이 저희가 그제 진성준 의원 연결해 보니까 선거구 획정 이미 합의가 다 끝났다는 거예요. 네. 같이 끝나 있죠. 땅땅땅 하면 되는데 합의 끝났지만 여당이 절대 이걸 통과 안 시켜준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죠, 서로. 말씀하신 대로 불신의 골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말이죠. 아까 말씀하신 과정에 잠깐 나왔는데 어제 뭐 이 조홍천 전 공직기강 비서관의 이제 더불어민주당 입당 큰 이슈였고요. 또 하루 종일 이 난배달, 난화분이 왔다 갔다 하느라고 뉴스가 시끄러워서 조금 덜 다뤄졌는데 어쨌든 국민의당 이제 창당되지 않았습니까? 현역 의원 17의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뭐 본회의든 상임위든 이제 영향력 행사할 수 있게 됐죠. 네. 원내 교섭단체는 없지만 어제 국민의당 창당을 보신 소회 한 말씀씩 주시죠. 국장님 어떠셨어요?
그래서 과연 이제 국민당이 1995년 자유민주연합 창당 이후에 3당으로서 제법 모양을 갖춰서 출범한 뭐 첫 번째 정당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과연 양당 체제를 넘어서는, 그러니까 양당의 이은 3당이 아니라 네. 양당 체제를 극복하는 제3당으로서의 그런 위상을 이번 총선에서 확보할 수가 있을 것인가. 그런 부분들이 결국 관심사일 텐데, 일단 저는 어제 창당까지의 전반적인 부분을 이렇게 본다면 안철수 의원이 어쨌건 일정하게 선전을 했다. 하지만 중간에 이른바 그 모멘텀을 제대로 살려가지를 못하면서 네. 조금 더 어떤 강한 충격파를 정치권에 줄 수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아쉽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가졌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굉장히 이제 험로가 기다리고 있는 거죠. 지금 국민의당으로서는. 왜 그러냐면 일단 이제 쭉 올라가던 기세가 그동안에 꺾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그렇죠. 다시 이제 반전의 어떤 흐름으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상당한 어떤 계기와 뭔가 획기적인 그런 게 필요한 것인데, 지금 상황에서 과연 국민의당이 일단 뭐 교섭단체 구성 문제에서부터 그리고 인재 영입 문제 등, 그리고 이제 당장 뭐 걸리는 게 이제 선거운동 본격화 들어가면 바로 이제 자금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문제, 또 공천에 있어서의 천정배 의원이나 김한길 의원 등등과의 어떤 갈등설, 이런 부분. 그러니까 많은 중첩 과제들이 기다리고 있지만 저는 그럼에도 일정하게 국민의당이 이번 총선에서 의미 있는 의석을 확보할 수 있는 교두보는 이 창당 전까지 확보했다라고 네. 보기 때문에 앞으로 2월, 3월 거치면서 이제 공천을 얼마나 정말 그 국민의당이 내세우는 정체성을 분명히 할 수 있는 그러한 개혁적인 인물들, 네. 이른바 중도적인 표를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는가. 특히 그 수도권, 이제 호남은 이미 어느 정도 저는 정리됐다고 보고요. 네. 수도권 승부를 어떻게 벌일 것인가. 그것이 굉장히 좀 국민의당의 향후 운명을 가를 관건이 될 것 자, 같습니다. 소국장님은 이제 일말의 기대감은 지금 표해 주셨어요. 교두보는 확보했다. 그런데 요즘 험지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험로가 예상된다. 이런 말씀 주셨고요. 이제 시험대에 올라간 거죠. 그러면 이 소장님 어떠세요? 예, 이 문제에서는 제가 소국장과 의견이 좀 꽤 많이 다르네요. 일단 의미 있는 교두보를 확보했다고 하셨는데 그 의미 있는 교두보를 굳이 몇 석, 국회의원 석으로 따지면 몇 석을 말하시는지는 잘 모르겠고 네. 사실 뭐 이건 주관적이니까 뭐 각자의 잣대는 다를 수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한 5년 됐나요? 뭐 방송사의 한 예능 프로 무릎팍도사인가 하는데 나온 이후로 갑자기 그 다음 날부터 전국적인 안철수 신드롬이 말 그대로 열화와 같이 벌어났어요. 이거는 아마 한국 정치사에서 이런 일은 적어도 없었던 건 무궁무하다. 확실하고 네. 앞으로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갑자기 40-50% 지지를 획득하고 국민들 마음속에 야, 저 사람이어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게 아무런 정치적 프로파간다 없이 형성이 됐고, 그로부터 따진다면 또는 뭐 박원순 후보에게 서울시장 자리를 양보한 것으로부터 따져도 최소한 4년 정도 만에 드디어 안철수 의원이 깃발을 든 안철수 당이 나왔는데, 그동안의 많은 기대와 사실 2012년에 치러졌던 19, 18대 대선은 안철수 선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네. 그런데 그 굉장했던 걸 생각하다 보면 조금 실망스러운 점이 많다. 자, 우선 첫째, 국민의당과 잠깐만요. 요즘은 이걸 빠뜨리면 안 되니까. 짚어주시죠. 정강 정책, 대표적인 정강 정책이 어제 안 보였다는 거. 네. 그 점은 좀 실망스러웠습니다. 네, 이 관련해서 의견 정체성이 차이가 분명하지 않았다는 거. 정강정책, 정체성. 네. 자, 요거를요, 지금 저희가 4부로 이어가서 뜨겁게 토론을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듣는 사람이 행복한 라디오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수요 스페셜 새 남자의 정치수다.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그리고 이강윤 한국정치문화연구소장과 이어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의견은요. 문자 샵 0945로 보내주시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자, 아까 3부 말미에 국민의당 창당과 안철수 이제 대표죠. 바라보는 시각 차이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이 소장님, 네.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죠. 무엇이 문제다?
대표적인 정책이 없었다. 정당은 이념과 정책 아닙니까? 네. 결국은 정책으로 표를 호소하는 건데 지금 뭐 사람 모으느라고 정신이 없었지만 그래도 대표 반찬 한두 개는 들고 나왔어야 한다. 그래서 하나쯤은 각인을 시켰어야 하는데 실망스러웠다. 그죠? 네. 그다음에 정체성을 분명히 하지 않다 보니까 물론 현역 의원을 많이 모아야 하는 현실적 필요성은 일부 이해는 할 수 있으나 네. 현직 배지를 차고 있는 의원들 머릿수를 불리려고만 치중하는다 보면 그러면 왜 그게 새정치입니까? 이런 질문에 직면할 수밖에 없고 그 점에서는 안 대표는 좀 궁색할 것이다. 이런 점은 좀 네. 실망스럽고요. 문제는 앞으로 이번 총선에서 몇 석을 얻을 건가가 가장 중요하겠죠. 네. 결국은 현실적으로 교섭단체를 확실히 상회해버리면 그건 분명한 세력으로서 제3당 네. 체제로 가는 것이고 그렇지 못한다면 신드롬은 한때의 열기 그리고 계속 하락세로 끝나버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당내에 두세 가지 확연히 생각을 달리하는 두세 가지의 그룹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은 마음속으로는 안철수의 미래 가치는 인정하는지 몰라도 현재의 영향력을 그렇게 높게 생각지 않는 다선 의원들이 네. 자신들이 공천 문제와 직결됐을 때 내분 소지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창당은 했고 깃발은 들었는데 앞날은 좀 더 할 일이 많다. 아, 요거 재밌네요. 왜냐하면 두 분의 입장이 긍정적 전망과 비판적 전망으로 딱 갈려서 오늘 재미있는데 어쨌든 어제 신당 이제 깃발을 띄웠습니다. 지켜봐야 되는데 요거 하나씩 짧게 여쭤볼게요. 뭐냐면 좋아요. 이 당이 얼마나 이제 오래 살아남아서 세력을 키울지 이제 지켜봐야 되겠지만 4.13 총선 이 70일 남았습니다. 네. 근데 그럼 몇 석을 얻으면은 선방이라고 보세요? 소국장님 몇 석 얻어야 선방이에요? 국민의당의 경우에요. 네. 저는 뭐 교섭단체를 넘어서서 그러니까 한 25석에서 30석 저는 이 정도만 얻어도 역할할 수 있다. 예, 역할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 뭐 어떤 분들이 이제 과거에 자민련이 얻었던 뭐 50석을 기준으로 얘기하기도 하는데 네. 저는 글쎄요. 지금 상황에서 그건 좀 너무 무리수다. 높은 수치인 것 같고 저는 교섭단체를 넘어서는 25석, 30석 정도면 국민의당이 충분히 원내에서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네. 문제는 저는 오히려 총선 이후의 야권 지형의 대대적인 변화가 저는 불가피할 거라고 봅니다. 아하. 당장은 지금 총선 때문에 이제 이렇게 가고 있지만 결국은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정치사 흐름을 보면은 그 유력한 대권 주자를 중심으로 해서 당이 다시 또 재편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 결국 총선 이후에 이른바 문재인, 안철수 그리고 뭐 손학규, 박원순이라든지 이러한 인물들이 어떻게 행보를 하는가. 네. 지금 보면 이제 이번에 박원순 시장 최근 인터뷰 보니까 임기를 마치겠다. 뭐 네. 이렇게 얘기를 언론 인터뷰에서 했더라고요. 그런 측면.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표가 어쨌건 이번 그 리더십이 일정하게 훼손을 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당이 분열되면서 지금 지지도는 올라갔지만 그러한 부분들이 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특히 호남, 이 야권의 주력군이라고 할 수 있는 호남에서의 민심 흐름이 어쨌건 문재인 대표와 굉장히 각을 세우는 쪽으로 갔단 말이에요. 네. 그런 부분이 총선 이후에 대권 가도에서 어떻게 작용할 건가 등등등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해볼 때 저는 아까 이제 이 소장님께서 어떤 미래 가치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안철수 의원은 그동안의 여러 가지 정치권의 굴곡을 거치면서 계속 거듭나고 있다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진화하고 있다. 예, 진화하고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총선 이후에 의석수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러한 전반적인 대권 가도에서 본다면 네. 뭐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다. 선방의 의석을 소박하게 해주셨어요. 25석에서 30석. 아까 말씀하신 자민련 이야기는 15대 선거 때 네. 자민련이 50석을 얻으면서 바람을 일으켰으니 그 정도는 나와야 정치 세력 혹은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거 아니냐 하는 이제 의견이 있었던 거고요. 이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몇 석이면 성공으로 보느냐는 단답형 질문을 주셨으니까 네. 아주 짧게 대답드리죠. 저는 20석 얻으면 대성공이라고 보고요. 대성공. 대성공. 네. 그 말은 20석도 어려울 것이다라는 쪽에 좀 더 무게를 전제를 둡니다. 두시고. 네. 아, 만약에 소국장 말씀처럼 25, 30석 네. 이건 사건에 가깝죠. 사건에 가깝다. 네. 그러면은 이제 이 안철수 의원은
100석을 얻어야 된다는 얘기를 스스로 한 바가 있는데 목표는 이게 크게 갖는 게 그건 이제 당연하고요. 크게 근데 가진 목표다. 100석은 초기에 한번 질렀던 100석은 거고요. 도저히 불가능한 숫자죠. 불가능한 네. 숫자다. 야, 저는 20석만 얻어도 어마어마한 성공이라고 네. 봅니다. 원내 교섭단체만 구성할 수 있어서. 예. 자,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지금 뭐 이미 다 중요한 얘기 언급해 주셨어요. 자, 몇 석을 얻느냐? 그게 성공이냐? 그건 뭐 주관적으로 다 전문가 평가. 한 말씀만 더 네네, 드릴게요. 말씀하세요. 제가 뭐 안철수 의원이나 국민의당을 무시해서가 아니고 네. 현재의 이번 선거의 구도를 봤을 때 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행여라도 국민의당 지지자분들께서 네. 서운해하거나 뼈로퉁이하시고 그런 건 전혀 서운하실 없고요. 수 예. 있죠. 지금 근데 비판적인 지금 그와 얘기를 관련해서 하시니까. 이제 한 가지 조금 주목해봐야 될 부분, 예를 들면 이제 호남의 민심을 어떻게 보느냐의 네. 문제. 지금 일반적인 나오는 건 이제 그냥 단순한 지지도만 가지고 보지 않습니까? 근데 여론조사 전문가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러니까 40대 이상, 그러니까 투표장에 나오는 이 힘이 있는 40대 이상의 지지도를 본다면 호남에서도 국민의당의 지지도가 더민주보다 높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국민의당이 계속해서 살려갈 수 있다면, 그렇죠. 예, 호남에서 일정한 더민주와 팽팽한 구도에서 우위를 점할 수가 있는 그런 네. 가능성이 여전히 가지고 있는 자, 거죠. 지금 더민주의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등장하고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표가 사퇴하면서 네. 지금 국민의당 바람이 살짝 멈춘 건 사실이지만 현저히 꺾인 것은 아니다. 호남에서 그렇습니다. 불씨는 살아있다. 문제는 이걸 어떻게 살릴 것이냐. 그래서 아까 또 말씀 주신 게 총선 이후에 야권 재편 구도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이제 구체적인 방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새누리당까지 아예 그냥 포함시켜서 하나 그리고 야당 2개인데 사실 정의당도 있는데 5석 우리가 다 그냥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지금 다 인재 영입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 많이 하고요. 지난주에도 두 분 말씀 주실 때 국민의당은 특히 개혁 인사 이거 중요하다는 얘기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인재 영입 경쟁 막 뜨겁게 불고 있는데 우선은 탈당 러시 와중에 더불어민주당이 당명 바꾸면서 조금 선점한 것 같아요. 인재 영입 1호, 2호 네. 홍보를 잘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지금 정치권 인재 영입에서 지금 여당의 입장은 어떤 건가요? 여당. 네, 새누리당은 인재 영입하는 건가요? 안 하는 건가요? 필요한가요? 필요 없는 건가요? 우선 인재라는 말에 대해서 말이에요. 네. 지금 인재라고 흔히들 말하는 건 유명인 또는 음. 자기 분야에서 성공인, 네. 성공한 사람은 그렇죠. 인재의 요건의 일부를 갖췄다고 볼 수 있지만 네. 우리가 유명인 이퀄 인재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네. 단지 지금 선거까지 얼마 안 남았으니까 빨리 데려다 쓰기에는 유명해져 있는 사람을 오는 게 실전에 네. 바로 투입할 수 있다는 선거의 점인데 지명도 문제도 있고요. 저는 인재 영입 이렇게 말했을 때는 본령을 좀 벗어나 있다고 아하. 치고요. 원칙적으로. 그렇지만 뭐 급하면 유명한 사람 찾게 돼 있겠죠. 실은 원석을 데려다 보석으로 가공하는 게 실질적인 의미의 인재 네. 영입인데 네. 새누리당은 참 재밌고도 약간 이상한 게 인재야 항상 1년 내내 언제라도 영입해서 네. 당연히 그래야 조직이 살고 커지는 거 아닙니까? 네, 네. 근데 왜 한쪽에서는 하지 말자 그러고 아하. 할 필요 없다 그러고 그렇죠. 저쪽에서는 무슨 소리냐 하자 그러고 그러는데 전략공천을 인재 영입이란 말로 살짝 포장해서 지금 하고 있는 말이고 네. 벌어지고 있는 싸움이죠. 아하. 박근혜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친박계에서는 필요한 곳에 친박계 또는 대통령이 의중을 두는 사람을 좀 손쉽게 당선시켜서 원내에 진입시키고 싶은데 네. 김무성 대표가 하고 있는 상향식 공천 계속 하다 보면 당내 경선 예비고사 치르다 힘 빠질 수도 있고 또는 예비고사에서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는 거고 김무성 대표는 여기까지는 내가 계속 후퇴의 연속이었지만 이 선만큼 내가 꼭 지켜야겠고 명분도 일부 획득하고 있는 게 상향공천. 네. 그거 아닙니까? 전략 공천 없다. 없다. 네. 그리고 전략공천 굳이 하겠다면 현행 당원 당규에 따라서 들어와서 경선을 치르고 네. 교통정리 정도는 해줄 수 있다. 네, 네. 어느 쪽에 가서 경선을 치르라. 아하. 좀 쉬운 쪽. 네. 그렇지만 아무개는 대구 무슨 갑 어디 병 서울 강남을 요렇게는 못하겠다는 건데 네. 명분은 맞는데 힘은 저쪽에 있고 지금 요즘 김무성 대표가 소화가 잘 안 될 거예요. 아하. 계속 건강까지 챙겨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새누리당은 좀 비정상적인 인재 영입 논쟁을 벌이고 있다. 그래서 지금 보면요. 김무성 대표는 인재 영입 필요 없다고도 했다가 또는 인재를 발굴할 필요는 있지 않나 해서
자발적으로 입당한 또 인사들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또 이제 원유철 대표는 인재를 추천해야 된다 그러고 서청원 또 이 최고위원은 인재를 적극적으로 등용해야 된다 그러고 막 표현이 여러 가지로 이제 엇갈리던데 소국장님은 지금 여당의 인재 영입 어떻게 바라보시고 또 어떻게 해야 된다고 제안을 좀 주시고 싶으세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게 우리 국회를 그동안에 본다면 국회의원 총선이 있을 때마다 적게는 40%, 많게는 지난 19대 국회 같은 경우는 거의 49% 정도의 물갈이가 초선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새로운 네. 인물들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이제 정치권에서 내세웠던 것이 사실 개혁, 새로운 인물들을 통해서 기존에 문제되는 국회의원들을 갈아치운다. 이래서 계속 바뀌어왔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국민들의 국회에 대한 신뢰는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네. 오히려 최근 들어서는 더 안 좋아진 부분도 뭐 있죠. 최악의 국회라고 부르니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다면은 계속 그렇게 새로운 인물들이 들어왔음에도 우리 국회가 왜 이 어떤 저조한 입법 성적 또 국민들로부터 계속해서 지탄을 받고 있는가. 이런 면에서 본다면 저는 김무성 대표가 이야기하는 이른바 물갈이가 능사가 아니다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에 일정한 설득력이 있다라고 저는 봐요. 예, 그런 부분들은 최근에 이제 워낙 사회가 복잡해지고 다단해지다 보니까 국회의원들이 다뤄야 될 법안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뭐 사회에서 유능한 사람이라고 해서 정치권에 들어와서 그 사람이 정치적인 이 업무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길게 본다면 우리나라도 풀뿌리 정치, 시의원, 군의원부터 커와서 국회의원이 되고 이러한 쭉 그 정치인으로 성장하는 과정 자체가 네. 그런 것이 자리 잡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새누리당의 움직임은 결국은 친박 비박계 간의 주도권 다툼이죠. 예, 인재 영입이라는 걸 스스로 포장한 주도권 다툼인 것이고 하지만 네. 김무성 대표가 최근 계속 버티기로 해서 요즘에 뭐 민생 현장 방문 계속 가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버티기로 계속 가버리면 시간은 없고 결국은 김무성 대표 버티기는 쪽으로 좀 더 그 힘이 실릴 가능성이 높죠. 네. 아, 요즘에 최경환 의원의 뭐 TK 지역 혹은 PK까지 확장됐던데 뭐 네. 이제 개소식 지원 유세 등 참 이게 여권 내에도 또 공천관리위원장 이 인선 문제 얘기할 게 많지만 시간이 막 흘러가고 있어서 야당의 중요한 거 하나 여쭤볼게요. 이 소장님. 예. 이 김종인 체제에서 네. 김상곤 인재영입위원장으로 이제 바뀌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1호 인사가 어찌 보면 문재인 대표의 마지막 인사라는 뭐 영입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조응천 전 공직기강 비서관이잖아요. 그래요. 어떻게 보세요? 적에 적은 동지라는 거 맞죠? 아, 적의 적은 동지다. 현 정부에서 핍박받고 했으니까. 네. 그리고 워낙 국민적 관심사였고 그 뉴스의 한 핵심에 있었고 그랬죠.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기 맞습니다. 때문에 야당에서 콜을 했는데 조 전 비서관 말처럼 대구 출신의 이런 저기가 청와대까지 근무한 사람이 야당에 간다는 것은 정말 생각하기 힘들었지만 저는 일단 시선 끌기에는 분명히 성공을 했고요. 네. 정윤회 이른바 문건 파동 네네. 이게 다시 선거 이슈로 크게 조응천 전 비서관의 영입 때문에 크게 이슈로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안타. 네. 훌륭한 카드를 하나 영입했는데 어디에 내보내서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것은 고민일 거고 아직까지는 의표를 찔렀다고 할 수 있겠죠. 아, 우선 그럼 시선 끌기 흥행에는 성공적이었다. 네. 문제는 어떻게 역할을 주고 그렇죠. 활용할 것이냐는 네. 숙제다. 네. 오늘 아침에 뭐 이 방송 인터뷰 오늘 회자되던데 예. 본인을 영화 내부자들의 이병헌과 같은 처지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하루 종일 시끄러워요. 예. 수국장님 어떻게 보세요? 이 영입 카드. 저는 기본적으로 어쨌건 조응천 전 비서관이 그 공직기강 비서관이라는 것이 비서관이 많지만 청와대에 그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요직 비서관이거든요. 네. 공직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 특히 또 친인척 부분까지 이번에는 또 담당을 했었고 그런 분이 정권이 끝나기 전에 어떤 야당으로 갔다. 그것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그렇게 좋은 모습이라고 보지는 않아요. 일단 그래도 아무리 여러 가지 서운함이 있고 해도 좀 그 정권이 끝난 뒤에 어떤 행보를 뭐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네, 개인적으로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그만큼 청와대의 어떤 위기 관리, 정무 관리가 이게 구멍이 빵빵 뚫려 있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러한 정권의 요직에 있었던 사람인데 그 어려운 상황에 있으면 그 뭐 누가 참모든 뭐 대통령이 못 한다고 하면 누가 가서 아니면 불러서 밥이라도 먹고 술이라도 한 잔 먹으면서 이렇게 저렇게 좀 얘기도 들어주고 했으면 과연 야당으로 갔겠냐.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 본다면
이 청와대에서 생각하는 어떤 그런 정권, 여권 내부의 이런 관리 네. 이런 것이 굉장히 좀 문제가 좀 예. 크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 저는 조응천 전 비서관이 그 뭐 내부자들 이병헌 역에 비교를 했는데 그 당시 상황을 되돌아보면 결국 박지만 그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 네. 씨와 그 비서실장이었던 정윤회 씨와의 그런 이제 일종의 갈등, 세력 간 갈등 이런 것에서 이제 박지만 세력이 패배한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아하. 정치적으로. 네. 그 박지만 세력을 대표했던 또 사람 중에 한 명이 조응천 전 비서관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뭐 글쎄요. 꼭 정권으로부터 내가 핍박받았다? 이러한 부분들이 과연 그 등식에 맞는가에 저는 조금 좀 의문이 있습니다. 네, 자 부적절하다고 보셨는데 네. 한 가지 중요한 점 지적하셨네요. 마포에서 술집을 했다고 하죠. 그런데 이 문재인 대표는 이 상고 처리하러 자주 갔는데, 자주 갔는데. 이 청와대 전직 동료들이 가서 술도 좀 먹고 얘기를 나눴어야 되는데 잘 관리를 눈치 못한 보느라고 것 아마 같다. 아무도 안 갈 것 같아요. 그럴 가능성이 있죠. 결주를 하는 식당 말이죠. 그렇죠. 네. 자, 이 국민의당 인재영입도 여쭤봐야 되는데 시간이 다 갔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네. 다음 주는 이제 설 명절이니까 설 명절을 잘 보내시고 설 민심을 모아서 한번 계속 총선까지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수요 스페셜 새남자의 정치수다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이강윤 한국정치문화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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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